나는 그때 부엌에서 일요일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갑자기 거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말투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청구서에 대해 불평할 때와 똑같은 그 지긋지긋한 말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평의 대상이 바로 나. 이 늙은이가 너무 귀찮다는 것이었다. 정말이지, 이 늙은이가 너무 귀찮다는 것이었다. 정말이지, 이 늙은이 때문에 못 참겠다고. 나는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주걱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아영이는 계속해서 전화 통화를 이어갔고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내 심장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겨우 3살 때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떠난 후, 홀로 아영이를 버리고 떠난 후, 아영이가 아팠을 때 밤새도록 침대 옆에 무릎 꿇고 하늘에 기도하며 한숨도 못 잤던 엄마인 나. 이제 나는 그저 성가시기만 한 늙은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뛰쳐나가 아영이와 맞서지도 않았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집 안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내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어떤 소리도 내지 않으려 조용히 문을 닫고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하늘이시여, 제게 힘을 주시어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하소서.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소서. 나는 소리 죽여 울었고 혹시라도 누가 듣고 이 우는 늙은이를 비웃을 또 하나의 이야깃거리가 될까봐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내 일생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가사 도우미도 해봤고 공장 노동자도 해봤고 오수선도 했고 부모도 했다. 아영이가 나보다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나는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68세가 된 나는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에서 내가 그저 징덩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모든 것이 곧 바뀔 것이라는 것을. 월요일, 나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사위 지훈의 계란 프라이, 아영이의 파파야 우유, 그리고 12살 손녀 소미의 치즈 계란말이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내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를 유지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졌다. 아영이가 계단을 내려왔다. 늘 그렇듯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내가 접시를 그의 앞에 놓았는데도 고개를 들어 한번 쳐다보지도 않았다. 엄마, 이 파파야 우유 너무 진하잖아. 도대체 제대로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심호흡을 했다. 미안하다, 딸아. 우유를 좀 더 넣어줄까? 됐어, 늦었어. 아영이는 가방을 움켜쥐고 작별 인사도 없이 뛰쳐나갔다. 지훈도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랐다. 아침 인사도, 식사 감사 인사도 아무것도 없었다. 쾅 닫히는 현관문 소리만이 남았다. 소미만이 잠시 더 머물렀다. 동그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어릴 적 아영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소미의 까맣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괜찮다, 내 강아지. 빨리 안 가면 학교 늦겠다. 작은 아이는 내가 집을 나서기 전 꼭 안아주었다. 그날의 나는 그 포옹 하나로 버텨낼 수 있었다. 모두가 떠나고 난 후 나는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집에 얼마나 많은 추억이 담겨 있던가. 30년 전 내가 사들인 집이었다. 그때 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몇 년 동안 간장 비빔밥에 데친 나물만 먹으면서 계약금을 모았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했다. 이 모든 것은 나만의 공간, 아영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심지어 아영이의 어릴 적 흔적들도 남아 있었다. 부엌 입구에는
매년 생일마다 연필로 키를 재서 그어놓은 선들이 있었다. 아영 5살, 아영 7살, 아영 10살. 내 손가락이 희미해진 흔적들을 쓸어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내 딸은 언제부터 나를 엄마가 아닌 그저 하인처럼 부리는 존재로 여기게 된 걸까? 그때 평생지기 회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아야, 괜찮니? 오후에 커피나 한잔하며 얘기 좀 할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회원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회원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친구였다. 그래, 늘 가던 곳에서 보자. 그날 오후 우리가 늘 가던 카페의 창가 자리, 내가 늘 앉던 곳에 앉아 회원을 마주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들은 대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 집에서 내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진다는 것까지. 혜원은 내 손을 힘껏 잡았고 그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아이고. 서아야, 아영이가 너한테 이럴 줄은 정말 믿기지 않는구나. 네가 그 애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어쩌면 내 잘못일지도 몰라, 혜원아. 어쩌면 내가 너무 그 애를 오냐오냐 키운 걸지도 몰라.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줬는데 이제 그 애는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아.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 넌 이미 모범적인 엄마였어. 문제는 네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애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은 거야. 나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머그컵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가워진 두 손을 녹이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혜원아. 내 집인데도 환영받지 못하는 기분이야. 내 오랜 친구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서아야, 그 집 등기가 아직 네 명의로 되어 있니? 네. 15년 전 아영이가 지훈이랑 결혼했을 때 아영이 이름도 추가했지만 내가 주 소유주야. 혜원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럼 네게 협상 카드가 있는 거야. 친구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68세의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나에게 도대체 무슨 협상 카드가 있다는 말인가?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아영이와 지훈이 거실에서 다투고 있었다. 내가 말했잖아. 정말 더는 못 참겠다고. 우리 엄마는 하루 종일 여기 있으면서 모든 일에 참견하고 계속 귀찮은 질문만 해대잖아. 알겠어. 여보.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분을 내쫓을 수는 없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나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나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나는 문가에 서서 가슴을 찢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었다. 지훈이 이어서 말했다. 아, 우리 엄마가 시 외곽에 괜찮은 요양원을 안다고 하더라고. 어쩌면 이번 주말에 먼저 가볼 수 있을 것 같아. 요양원이라니. 그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내가 이 모든 것을 한 후에, 이 집을 그들에게 살게 한 후에, 매일 밥을 짓고 청소하고 소미를 돌본 후에 그들은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려고 하다니. 내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그들 둘은 입을 다물었다.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죄책감 가득한 표정이 떠올랐다. 엄마, 오셨어요. 아영이가 애써 밝게 꾸민 목소리로 말했다. 혜원 이모란 얘기는 잘했어요. 나쁘지 않았어.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차분했다. 너희가 요양원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영이는 지훈을 보았다가 나를 보았다. 엄마, 저희는 그냥 엄마가 거기서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해서요. 거기엔 엄마 또래분들도 많고 잘 돌봐줄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서 누가 누굴 돌보고 있는데 내가 너희 모두를 돌보는 사람이야. 내가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내 손녀를 돌봐. 너희는 도대체 나한테 뭘 더 바라는 거야? 지훈이 소파에서 일어서며 늘 그렇듯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엄마, 이해하셔야죠.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니 쉬셔야 해요. 더 이상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요. 요양원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밥도 해주고, 의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엄마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활동도 많고요. 여기는 내 집이야. 지훈아, 내 돈으로 산 집이라고. 아영이가 다가와 또다시 내가 속아 넘어갈 리가. 하지만 엄마가 여기 계시면 저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엄마는 늘 지쳐 보이시고요. 저희는 그저 엄마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가장 좋은 것. 나는 그 말을 되뇌며 거짓말의 무게를 느꼈다.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거겠지. 가장 좋은 것은 이 집이 비어있고 이 눈엣가시 같은 늙은이가 없는 거겠지. 엄마, 그렇게 극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제발. 아영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는 항상 모든 일을 막장 드라마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엄마랑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나는 몸을 돌려 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지난 몇 년간 처음으로 문을 잠근 것이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이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이 집의 가장 구석진, 가장 작은 방. 내가 안방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스스로 택한 방.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소리 없이 흐느꼈는지 모를 이 방. 벽에는 아영이가 5살 때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공원에서 우리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영이는 내가 직접 지어준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 작은 아이는 나를 필요로 했는데 그 작은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나는 사진을 내려 서랍 안에 넣었다. 과거를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제는 현재를 그리고 내 미래를 생각해야 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 내 방에 머무르며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지훈의 엄마, 즉 우리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하온 것이었다. 방 안에서도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아영아, 너 정말 팔자 좋네.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우리 지훈이는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내가 진작 말했지. 고맙기는. 하지만 가끔 이 집을 유지하는 게 말이야. 알지? 아, 맞아. 네 엄마는 참 불쌍하지. 하지만 걱정 마라, 며느리. 우리가 늘 방법을 찾을 테니. 내 여동생이 아주 괜찮은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으니 할인되는지 물어봐 줄 수 있어. 그들은 마치 내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미 죽었고 뒷수습만 남은 것처럼 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평생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간절함으로 기도했다. 관세음보살님, 당신도 어머니이시니 자식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아실 겁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소서. 제게 필요한 힘을 주소서. 바로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나는 더 이상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는 서화가 아니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자신을 작게 만드는 서화가 아니었다. 나는 3가지 일을 동시에 했던 서화였다. 홀로 딸을 키워낸 다화였다. 다음 날 화요일 아침, 나는 모두가 집을 나설 때까지 기다렸다. 지우는 7시에 먼저 출근했고 아영이는 8시에 소미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집은 텅 비고 고요해졌다.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새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주택등기 서류, 내 신분증, 은행 통장 등 모든 중요한 서류들이 지난 10년간 깔끔하게 잘 보관되어 있었다. 주택등기 서류에는 주 소유주 서화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몇 년 후 추가된 공동 소유주였다. 나는 혜원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혜원의 친구 아들이자 변호사인 문 변호사였다. 서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혜원 이모에게 아주머니 상황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 모욕들, 요양원 계획, 그리고 내 집에서 내가 당한 대우까지. 그는 조용히 들으며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아주머니께는 재산을 변경할 수 있는 적이요. 아주머니께는 재산을 변경할 수입니다. 주 소유주로서 아주머니는 이 집인 결적으로 있습니다. 주 소유주로서 아주머니는 이 집의 사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완료될 겁니다. 전화를 끊을 때 내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몇 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감정, 바로 힘이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힘이었다. 이어지는 며칠 동안 나는 마치 유령처럼 내 집 안을 떠다녔다. 평소처럼 모든 일을 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필요할 때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무언가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들의 격렬하는 말들은 더 이상 나를 상처 입히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녁을 먹으러 와서 나를 하인처럼 부려도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보잘것없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영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수요일 내가 부엌에서 점심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아영이가 다가왔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다 딸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그럼 저희가 말씀드린 요양원은 생각해 보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를 데리고 가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계속 설거지를 했다. 생각해보자. 아영이는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걸어갔고 입속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상관없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그의 생각을 신경 쓰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목요일 오후 문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와 아주머니, 서류는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가겠습니다. 문 변호사님. 그날 밤 소미가 숙제를 마치고 내 방으로 달려왔다. 슬픈 얼굴로 내 침대에 앉았다. 할머니, 정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실 거예요? 눈물로 가득 찬 큰 눈을 보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이리 와라, 내 강아지. 할머니한테 와. 나는 소미를 꼭 껴안았고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는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어쩌면 이 집에서 함께 살지는 못하겠지만 할머니는 늘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있을 거란다. 나는 소미가 진정될 때까지 달래주었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만 제 말을 정말 들어주잖아요. 소미가 자기 방으로 돌아간 후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생각했다. 금요일 아침 나는 정성껏 몸단장을 했다. 특별한 날에만 입는 파란색 원피스를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후 문 귀걸이를 착용했다. 모두가 잠에서 깨기 전에 집을 나섰고 부엌에는 좁지만 한 장 남겨두었다. 일찍 볼일 보러 나간다. 서와. 문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중심에 잘 관리된 건물에 있었다. 그의 비서는 친절하게 나를 맞이했다. 서와 아주머니, 문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오세요. 문 변호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안경을 쓴 넥타이 차림에 앉아왔다. 그는 나를 매우 존경하는 태도로 맞이했고 커피와 과자까지 내주었다. 서와 아주머니, 모든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주 소유주로서 공동 소유주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겪으신 모욕과 정신적 학대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이는 절대적으로 정신적 학대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그는 내가 가진 권리,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절차, 그들이 이사해야 할 시간 등에 대해 아주 참을성 있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얼마나 시간을 받아야 이사할 수 있나요? 내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 법적 서류는 그들에게 30일의 시간을 줄 겁니다. 그들이 새로운 거처를 찾기에 충분할 시간입니다. 30일, 한 달.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럼 내 손녀는요? 아직 미성년인데. 소미는 부모님을 따라갈 겁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면접 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미와의 연락을 잃지 않을 겁니다. 나는 서류에 단호하게 내 이름을 서명했다. 서명 한 번 한 번이 자유를 향한 한 걸음이었고 내 존엄을 되찾는 한 걸음이었다. 서류는 내일 오후에 정식 우편 배달원이 직접 담임과 사위에게 전달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문 변호사님. 천만에요. 아무도 자기 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해질녘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나는 길가의 작은 사당 앞에 멈춰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뒤편 긴 의자에 앉았다. 하늘이시여, 다가올 폭풍을 맞설 힘을 주소서. 소미를 구호하소서. 그리고 아영이도 도와주시오. 언젠가 제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하소서. 제게 평온을 주소서. 신이시여, 제게 평온을 주소서. 집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있었다. 아영이, 지훈, 시어머니, 그리고 소미까지. 그들은 모두 거실에 앉아 뭔가 열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영이가 일어서서 말했다. 저희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볼일 좀 보고 왔어. 무슨 볼일이요? 지훈이 숨길 수 없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일이야.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서아야, 내가 말했지. 내일 우리 그 요양원 보러 갈 거야. 오전 10시로 약속했으니 준비하고 있어. 오전 10시로 약속했으니 준비하고 있어. 나는 몸을 돌려 그를 가했다. 이 여자는 콧방귀를 뀌며 시 여자는 한 번도 나를 존중한 적이 없었고 늘 나를 하인 취급했다.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 아마 내가 얼마나 까다롭고 고집센지에 대해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을 터였다. 그날 저녁 나는 그들과 조용히 저녁 식사를 마쳤다. 소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영이와 지우는 완전히 내 시선을 피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 요양원이 얼마나 좋고 훌륭한지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모두가 방으로 돌아가 잠든 후 나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다. 창밖의 작은 뒷마당을 바라보았다. 아영이가 아주 아기였을 때, 심어두었자 키였을 때, 심어두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내일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악몽도 불안도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잠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토요일 오후 그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다. 나는 내 방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현관문에서 말소리가 들리더니 곧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게 무슨 지랄이야? 엄마, 내려와. 아영이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아영이와 지훈이 거실에 서서 몇 장의 종이를 들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서류를 전달한 사람은 이미 가고 없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아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게 내밀며 물었다. 엄마가 우리를 쫓아내려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를 쫓아내려는 거예요. 나는 그저 이 집의 주 소유주로서 내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이야. 지훈이 위협적으로 내게 다가왔다. 엄마, 너무 심하세요. 아영이는 무너져 내리대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엄마가 내 친엄마라니. 우리가 엄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우리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다고? 나는 그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기 위해 심호흡을 해야만 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심호흡을 해야만 했다. 너희가 나를 위해 모욕하고 하인처럼 부리며 나를 요양원에 버릴 계획을 세우고 내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버릴 계획을 세우고 내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생활비는 내가 내 퇴직금으로 냈고 너희에게 살 곳을 준 것도 나고 너희를 먹여 살린 것도 나야.
그런데 너희가 내게 돌려준 것은 경멸과 집밥은 뿐이야. 이어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소미가 계단 입구에 나타났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할머니, 이리 와라. 내 강아지. 할머니한테 와. 나는 소미를 꼭 껴안았다. 아영이와 지우는 징후로 가득 찬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대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지훈이 위협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법원에 고소할 거예요. 문 변호사님이 너희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 그날 밤 내내 집은 비명소리, 문 쾅 닫는 소리, 그리고 울음소리로 가득했지만 나는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었다. 68년 동안 남을 위해 헌신한 후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한 가지를 되찾았기 때문이다. 바로 나의 존엄이었다. 이어지는 며칠은 내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날들이었다. 식사 시간에 아영이는 거의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조용히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마치 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지우는 복도에서 나를 지나칠 때도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아침 인사도 저녁 인사도 없었다. 그리고 내 시어머니, 예전에는 매일 점심을 먹으러 오던 그 여자는 이제 더 자주 왔다. 그가 오는 유일한 목적은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서화야, 물 한 잔 떠와라. 서화야, 반찬은 왜 또 안 채워져 있어? 서화야, 네 인생은 할 일도 없니? 거기에 멍하니 서서 방해만 하고.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내 존엄을 지키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 마음속 거대한 슬픔을 한 겹 더 깊게 만들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숨겨진 아주 아픈 비밀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소파 밑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나는 즉시 그것을 알아보았다. 아영이의 어릴 적 사진들을 담아두었던 상자였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모든 추억이 순식간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영이가 2살 때 입었던 장군무늬 원피스. 옷이 좀 커 보였는데 야시장에서 사면서 좀 더 오래 입힐 생각으로 큰 사이즈를 샀던 것이었다. 매일 날이 밝기도 전에 출근하기 전 내가 직접 닿아주었던 머리였다. 8살 때 처음 빠진 이빨. 세상을 다 보여주려는 듯 활짝 웃으며 기뻐하던 모습.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그 사진들에 둘러싸인 채 울었다. 한때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작은 아이를 위해 울었다.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해 고통스럽게 일했던 지난 세월의 나를 위해 울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변해버린 여자 때문에 더더욱 울었다. 내가 손수 키워낸 그 딸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아영이가 7살 때 폐렴에 걸렸던 것이 기억난다. 1월이라 날씨는 지독히 추웠고 우리 집에는 그때 난방도 없었다. 나는 매일 밤 아영이를 안고 자면서 내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다. 낮에는 남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고 밤에는 집에 와서 바느질 일감을 받아 했다. 그 돈으로 아영이의 약값을 댔다. 그때 나는 사흘 밤낮을 한숨도 못 자고 아영이 곁을 지키며 하늘의 병이 낫기를 빌었던 것이 기억난다. 아영이가 마침내 열이 내리고 눈ը시 기억난다. 그때 나는 아영이에게 영원히 돌봐주고 영원히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 약속은 나 혼자 짊어진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나는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어 내 방으로 가져왔다. 매일 이것들을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행복했던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다시 한번 찢어졌다. 그날 오후 아영이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안 좋았다. 시어머니가 아영이와 함께 들어왔다. 그들 둘은 문에 들어서자마자 작게 속삭였지만 부엌에 있는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가 컸다. 네 엄마가 우리한테 이럴 줄은 정말 믿기지 않아. 시어머니가 말했다. 특히 네가 그 애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살 곳을 주고 밥을 주고 돌봐주고 말이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원래 이래요.
평생 이렇게 잔꾀를 부리고 교활하게 굴었어요. 지금은 이 집을 무기로 삼아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손에 든 행주를 꽉 쥐어 너클이 하얗게 될 때까지 힘주었다. 내가 잔꾀를 부렸다고? 모든 것을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내가? 너는 그를 고소해야 해.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지훈이도 권리가 있어. 그들이 여기서 15년이나 살았으니 이것도 인정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요. 변호사가 엄마가 주 소유주고 우리는 공동 소유주일 뿐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우리에게 나가라고 할 권리가 있대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요. 나는 부엌 문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무슨 방법? 그들 둘은 또다시 즉시 입을 다물었고 얼굴에는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가 늘었고 얼굴에는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가 너무나도 아영이가 헛기침을 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듣고 있어. 엄마가 화난 건 알아요. 어쩌면 우리도 몇 가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지금 하는 일은 정말 너무 지나쳐요. 우리가 15년 동안 살았고 소미도 여기서 자란 이 집에서 우리를 쫓아내다니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모질어요. 모질다고?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끓는 것이 모진 거니? 너희처럼 나를 요양원에 버릴 계획을 세우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처럼 내 집에서 나를 하인처럼 부리는 것이 모진 거니? 우리는 한 번도 엄마를 하인처럼 대한 적 없어요. 아영이가 소리쳤다. 없다고? 그럼 뭐였는데? 너희가 내가 밥 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한 게 언제였어? 너희가 엄마, 오늘 괜찮아요? 라고 물어본 게 언제였어? 너희가 나를 엄마가 아닌 하인처럼 대한 게 언제였어? 시어머니가 또다시 끼어들었다. 서와, 그렇게 극적으로 말하지 마.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래.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들이 하루 종일 너를 맴돌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어. 시어머니, 저는 그들이 하루 종일 저를 맴돌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가장 기본적인 존중을 바랄 뿐이에요. 이 집에서는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아영이는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시어머니는 아영이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뒤돌아 원한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또다시 거실에 혼자 남겨진 채 분노로 떨리고 슬픔으로 떨렸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소미가 내 방으로 왔다.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당연히 되지. 내 강아지. 소미가 들어서자마자 눈이 밤톨만하게 부어올라 한바탕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미는 내 침대에 앉아 나를 꼭 껴안았다. 할머니, 엄마가 우리 이사 가야 할지도 모른대요. 할머니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소녀가 이러는 것을 보니 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 결정은 아주 아프지만 꼭 필요 하나 올려다 어렸을 때처럼 내 무릎에 앉혔다.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저는 가기 싫어요. 여기가 제 집이고 제 방이고 제 방이고 제 방이고 제 추억들이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할머니도 알아. 내 강아지. 믿어줘. 이 일로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은 할머니란다. 하지만 네 엄마와 아빠는 할머니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했어. 아무도 사랑받지 못하는 곳에서 살아서는 안 된단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사랑해요.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네가 어디에 살든 할머니는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영원히. 나는 소미가 내 품에서 잠들 때까지 달래주었다. 그리고 소미가 아직 아기였을 때처럼 그를 안아 자기 방으로 데려다 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소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미안하다, 내 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를 이 모든 것을 겪게 하지 못했구나. 이어지는 며칠은 그야말로 전쟁터에 사는 것 같았다. 아영이와 지우는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이 나에게 뭔가 전할 이야기가 있을 때는 소미를 통해 전원을 전하거나 아니면 그냥 부엌에 쪽지를 남겼다. 서와, 가스가 떨어졌으니 가스 불러라. 서와, 소미 교복 다림질해라. 서와, 오늘 저녁은 집에서 안 먹는다. 차갑고 무뚝뚝한 쪽지에는 감정이나 감사함이 전혀 없었다. 마치 내가 그들이 고용한 하인이지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어느 날 오후 내가 뒷마당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을 때 내 오랜 친구 혜원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서와야, 들었어. 괜찮니?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림질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냥 버티는 거지. 친구야. 어쩌겠어? 그들은 집을 찾았니? 모르겠어.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쪽지만 남겨. 혜원이 내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서아야, 정말 이렇게 할 작정이니? 지금이라도 번복할 수 있어. 나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몸을 돌려 혜원을 바라보았다. 혜원아, 나는 지난 2년 동안 내 집에서 쓰레기처럼 살았어. 꼬박 2년 동안 내 집에서 쓰레기처럼 살았어. 아니, 물론 안 되지. 하지만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이미 고통받고 있어. 차이점은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야. 우리는 오랫동안 조용히 있었다. 혜원이 나와 함께 남은 옷들을 다림질했다. 이 폭풍 속에서 그것은 드문 평온의 순간이었다. 무엇이 가장 마음 아픈지 아니? 나는 이불을 접으며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나를 쫓아내려 한다는 것이 아니야. 그들이 한 번도 멈춰서서 내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말해봐, 서아야. 마음속의 괴로움을 모두 털어놓아라. 그래서 나는 기억하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영이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을 때 아영이는 겨우 3살이었어.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돈도 의지할 가족도 아무도 없었지. 우리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들도 모두 멀리 살았어. 나는 돌봐야 할 어린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어. 혜원은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나는 남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자리를 찾았어. 그들은 일주일에 4명만 원을 줬는데 그 돈으로는 작은 원룸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었어. 그래서 나는 작은 식당에서 야간 근무로 2번째 일을 찾았지. 한 작업이 끝나면 곧장 다음 작업장으로 달려갔어. 하루에 서너 시간이라도 잘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 아이고, 서와야. 내가 일하는 동안 아영이는 옆집 민지 엄마에게 부탁했어. 내게 아주 적은 돈만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버는 돈 전부가 거기에 들어갔어. 월세, 식비, 아영이 옷, 민지 엄마에게 주는 돈. 그 시절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 늘 잠이 부족한 피로, 익숙해진 배고픔, 그리고 아영이가 알까봐 몰래 숨어 울던 밤들. 아영이가 6살 때 초등학교 입학했어. 학용품, 교복, 교과서가 필요했는데 나는 그걸 살 돈이 전혀 없었어. 그래서 주말에는 사무실 청소로 3번째 일을 구했지. 혜원아, 나는 일주일에 꼬박 7일을 했어. 7일 내내. 정말 어떻게 견뎌냈는지 모르겠다. 그 애를 위해서였어. 모든 것이 그 애를 위해서였지. 정말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느낄 때마다 나는 그 애가 편안하게 잠든 얼굴을 보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어.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지난 세월은 내 기억 속에서 슬픈 영화 같았다. 아영이가 중학교에 다닐 때 그는 우리 학군의 공립중학교가 아닌 좀 더 좋은 사립학교에 가고 싶어 했어. 그 공립중학교에는 문제 아들이 많다는 소문이 돌았거든. 나는 알아보았고
한 달에 1호역만 원이나 하는 사립학교를 찾았어. 나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마련하려고 했었어. 나는 더 열심히 일했고 아낄 수 있는 모든 돈을 아꼈어. 아영이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었는지조차 몰랐어. 그 애는 그저 우리보다 집안 형편이 좋은 아이들과 함께 그 밝은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만 알았지. 혜원이 내게 휴지를 건넸다. 그제야 나는 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새 옷을 산 적이 없어. 내가 입는 옷들은 중고거나 남이 준 것들이었지. 하지만 아영이에게는 늘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최고를 해줬어. 새 신발이 필요하면 꼭 사줬고 학교 파티에 입을 예쁜 옷, 브랜드 학용품까지 나는 모든 것을 그 애에게 주었어. 서화야, 넌 정말 대단한 엄마구나. 아영이가 15살 때 그는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고 싶어 했어. 모든 친구들이 밴드를 부르고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레스토랑 전체를 빌리는 그런 파티를 열었거든. 그 애도 그런 파티를 원했어. 그때 나는 이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고 이미 몇 년 동안 저축을 해왔었지. 하지만 그 애가 동경심 가득한 얼굴로 자기 생일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 애에게 안 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 나는 잠시 멈춰 서서 그날을 회상했다. 마음속에는 사랑과 아픔이 만감이 교차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저축을 그 파티에 썼어. 전부 다. 선물, 드레스, 레스토랑, 밴드, 음식, 장소 장식까지. 아영이는 그날 정말 행복해했어. 나랑 춤을 추면서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야 라고 말했지.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 중 하나였어. 하지만 네 저축은 그렇게 다 사라진 거니? 저축은 사라졌지만 내 딸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어. 그 순간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어. 나는 다시 0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 집의 계약금을 마련하는데 꼬박 10년이 더 걸렸다. 혜원은 고개를 저었고 그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결국 그 애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은 옷들을 모두 개었다. 나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던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아영이가 지훈이를 만났을 때 사실 나는 그 남자가 좀 의심스러웠어. 늘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지. 너무 거만하고 오만했거든. 하지만 아영이는 그때 완전히 그에게 빠져 있었고 나는 그저 그 애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이야. 네 우려를 그 애한테 말해봤니? 한번 시도해봤어. 지훈이가 좀 냉정하고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고 말했지. 결과는 그 애가 나한테 버럭 화를 냈어. 혜원아. 그때 그 애가 한 말은 너무 상처가 커서 그 후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 결혼식이 기억나. 성대하고 값비싼 결혼식이었지. 나도 많은 돈을 보탰어. 아영이는 모든 것을 최고로 가장 화려하게 하려고 했어. 지우는 한 푼도 내지 않았고 그의 집안도 마찬가지였어. 모든 부담이 내 어깨에 떨어졌지. 나는 마지막 남은 폐물까지 팔아서 결혼식 비용을 보탰어. 우리 할머니가 물려주신 금 귀걸이 한 쌍이랑 엄마가 내 18번째 생일 때 선물해주신 은팔찌까지. 그 애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묻지도 않았어. 그저 돈을 가져가더니 완벽한 결혼식을 계속 준비했지. 서아야, 넌 정말 너무 착했어. 너무 착해서 좀 바보 같았어.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들은 결혼 후 5년 동안 작고 비싼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았어. 늘 돈이 부족하다고 불평했고 자기 집을 사고 싶다고 투덜거렸지. 내가 마침내 이 집의 대출금을 다 갚았을 때 나는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 살자고 말했어. 이 집은 충분히 넓고 공간도 많다고. 그때 아영이가 소미를 임신했었고 나는 딸과 곧 태어날 손녀와 함께 사는 게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지우는 뭐라고 했니? 지우는 즉시 동의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빨리 동의했지. 그들은 월세도 안 내고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도 안 내도 됐어. 나는 내 퇴직금과 옷수선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 모든 것을 부담했어.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식비와 개인적인 지출만 내면 됐지. 처음 몇 년은 우리 사이가 좋았어. 아영이가 집안일을 돕기도 했고 우리는 함께 소미와 놀기도 했어. 그때 우리는 마치 한 가족 같았지. 하지만 상황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 지훈이 나를 마치 짐덩이처럼 다른 태도로 대하기 시작했고 아영이도 그를 따라 하기 시작했고 아영이도 그를 따라 하기 시작했고 아영이도 그를 따라 하기 시작했어. 나는 아영이의 이름을 주택 등기 서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던 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때 소미는 2살이었다. 변호사는 그때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했어. 그 애는 내 유일한 가족이고 내가 떠난 후에는 이 집이 어차피 그 애의 것이 될 테니까. 그래서 나는 그 서류에 서명했어. 아영이가 부탁한 거니? 아니. 그 애가 직접 말한 건 아니었어. 하지만 어느 날 그 애가 지훈이랑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그들이 이 집이 내 명의로만 되었어. 그들의 이 집이 내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게 불공평하다고 말했지. 그들도 여기 살고 있으니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다음날 법무사에게 가서 그 애의 이름도 등기 서류에 올렸어. 그 애가 너한테 고맙다고 말했니? 나는 침묵했다. 아니,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어. 내가 서류를 건네주었을 때 그 애는 그냥 가져가더니 아, 이건 원래 당연한 거지라고 말했어. 마치 내가 평생 그들에게 빚진 사람처럼 말이야. 시어머니가 나타난 후로는 상황이 더 나빠졌어.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여자는 한 번도 나를 좋게 본 적이 없어. 처음부터 나를 무시했지. 그리고 계속 아영이 귀에 이간질했어. 내가 참견하기 좋아하는 시어머니라고, 그들 부부의 삶을 통제하려는 늙은이라고 말이야. 혜원도 시어머니를 알고 있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알았지. 그의 독설은 유명했고 남의 집안에 이간질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어. 시어머니는 매일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어. 그는 우리 집 거실에 앉아 마치 자기 집인 양 행동했지. 그리고 나를 하인처럼 부렸어. 서화야, 저거 가져와. 서화야, 이거 해. 아영이는 한 번도 나서지 못했어. 오히려 그도 똑같은 태도로 나를 대하기 시작했지. 나는 그에게 가족 식사가 어떻게 내 악몽이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나는 내 식탁에 앉아 내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거나 모욕당했어. 그들은 어디로 놀러갈 계획을 세우면서도 결코 나를 포함시키지 않았어. 이 집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결코 나에게 묻지 않았지. 어느 날 그들은 거실 가구를 바꾸기로 결정했어. 일요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내가 그토록 힘들게 돈을 모아 샀던 오래된 소파를 밖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보았어. 아영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 애는 그저 엄마, 이제 새 것으로 바꿀 때가 됐어요. 이 소파는 너무 낡았어요. 라고 말했어. 그들은 나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 그럼 넌 어떻게 했니?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내 분노를 사귀고, 내 분노를 사귀고, 내 분노를 사귀고 늘 그랬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어쩌면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어쩌면 그 소파가 정말 너무 낡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너무 상처받았어. 나는 더욱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더 해주었다. 한 번은 지훈이 이 늙은이를 먹여 살리는 것에 질렸다고 소리쳤고, 한 번은 아영이가 자기 친구들 앞에서 나를 짐덩이라고 말했어. 또 한 번은 시어머니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제안했는데 그들 모두가 마치 아주 우스운 농담인 양 웃었어. 무엇이 내 인내심의 마지막 지푸라기였는지 아니. 내가 혜원에게 물었다. 무엇인데? 몸을 닦아주고 약을 먹이고 노래를 불러 재워주고 한밤중에 마침내 열이 내렸어. 소미가 나를 안고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늘 저를 돌봐줘요. 라고 말했지. 그 장면을 생각하니 목이 메었다. 다음날 아연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소미가 어제 아팠던 일을 말해줬어. 그 애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니? 아이고, 엄마, 과장하지 마세요. 그냥 감기였을 거예요. 엄마는 늘 호들갑 떨잖아요. 그 애는 내가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묻지도 않았어. 혜원이 나를 꼭 안아주었다. 서아야, 넌 진작 반격했어야 했어. 그래, 나는 진작 반격했어야 했어. 그날 밤 모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훈이 종이 한 장을 내게 내밀었다. 이건 제안입니다. 우리가 엄마 지분을 사들릴 테니 엄마는 나가세요. 그러면 모두가 행복할 겁니다. 나는 그 종이를 보았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내 지분 가치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이건 나를 모욕하는 건가요? 지훈 씨? 우리는 이 정도밖에 지불할 수 없어요. 원하면 받고, 싫으면 그만두세요. 나는 그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 지훈의 얼굴에 던졌다. 나는 아무것도 팔지 않을 거야. 이 집은 내 거야. 나가야 할 사람들은 너희들이야. 기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너희에게는 아직 25일이 남았어. 지훈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고 그 충격으로 집 전체가 흔들렸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었다. 침대에 누워 이 모든 것을 생각했다. 희생했던 지난 세월, 아낌없이 바쳤던 사랑, 그리고 내가 받은 배은망덕.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모든 것을 참아야 했던 완벽한 엄마라는 짐에서 벗어났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했지만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것을 잊었던 족쇄에서 풀려났다. 나는 내 방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68세의 그는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다. 일 때문에 거칠어진 두 손.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새로운 무언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았다. 나는 힘을 보았다. 마침내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결정한 한 여자를 보았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나는 거울 속에 나 자신에게 말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지난 2년 동안 이 말을 진심으로 믿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잠에서 깨어 몇 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정신의 맑음을 느꼈다. 오늘은 화요일, 30일 기한까지 23일이 남았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내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도 속이 뒤틀리지 않았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가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었다. 아영이가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는데 여전히 얼굴이 굳어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따른 후 나에게서 가장 먼 자리에 앉았다. 지우는 내려오지도 않았다. 작별 인사도 없이 그대로 출근했다. 소미만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좋은 아침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 해주었고 소미가 가장 좋아하는 것처럼 꼬리궜다. 내 강아지. 아노미가 옆에서 나를 노려보았지만 내 작은 아이의 미소만으로도 내 마음은 가득 채워졌다. 그들이 모두 집을 나선 후 나는 내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복수 계획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 계획이었다. 내 삶을 되찾는 계획이었다. 먼저 나는 은행에 전화했다. 박 지점장님을 찾았다. 그는 나를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었다. 서와 아주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 지점장님, 제 모든 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변경 사항들도 적용해야 하고요. 문제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들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겠습니다.
이어서 나는 전력 회사에 전화했다. 수년간 요금 청구서는 내 이름으로 왔지만 지훈이 돈을 냈다고 했다. 적어도 그는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요금 청구서들이 정말 납부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제 계좌 상태를 조회하고 싶습니다. 전화 접회를 조회하고 싶습니다. 저희 직원이 시스템을 확인해 주었다. 서와 저편의 직원이 4개월치 요금 청구서가 미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내 세상이 순간 청구서가 미납됩니다. 그들이 이미 4개월 동안 요금을 안 냈어. 지훈이 계속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내가 준 돈을 들고 어디에 썼는지 하늘만이 알겠지. 총 얼마죠? 총 32만 7천 원입니다. 아주머니. 큰 금액이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될 겁니다. 오늘 제가 가서 납부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다. 내 마음속 분노가 너무 커서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었지만 폭발해서는 안 되었지만 나는 상수도 회사에 전화했다. 똑같은 상황이었다. 2개월치 1호만 원이 미납되어 있었다. 나는 가스를 주문하려고 전화했는데 역시 1개월치 8만 원이 미납되어 있었다. 총 5만 7천 원의 요금이 미납된 것이었다. 그 돈들은 내가 지훈에게 주면서 납부하라고 했던 돈이었다. 그는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모른 채 동시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지갑을 챙겨 집을 나섰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다. 박 지점장님이 자기 사무실에서 나를 친절하게 맞이했다. 서와 아주머니,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그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 학대, 요양원 계획다. 그리고 방금 발견한 미납금들까지. 박 지점장님, 제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돈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모든 이 계좌를 확인했다. 내 퇴직금은 매달 이해금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고 나는 총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고 아니요, 저만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좀 더 안전하게 몇 가지 변경을 하시죠. 먼저 모든 비밀번호와 코드를 바꾸고 둘째, 계좌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아주머니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오도록 알림을 설정하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현금카드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셋째, 새로운 현금카드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 퇴직금은 이 계좌로, 지점장님은 아주 참을성 있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그럼 만약 누군가 변경을 원하면 무엇이 필요하죠? 아주머니의 서명과 신분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없이는 아무도 어떤 변경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나는 은행에 나서면서 스스로가 간해진 것 같았다. 내 돈은 안전했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다. 두 번째 목적지는 미납된 요금들을 납부하는 것이었다. 나는 먼저 전력 회사에 갔다. 줄을 오래 섰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나는 32만 7천 원을 납부했고 앞으로 모든 요금 청구서는 내 이름으로만 오도록 그리고 모든 알림은 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로 오도록 요청했다. 아주머니, 확실하신가요? 이 계좌는 아주머니 이름이 맞지만 알림용으로 다른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 번호는 차천은 달리명으로 다른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 돈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니 나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상수도 회사에서도 똑같이 했고 그리고 이제 나는 모든 수도, 전기, 가스 요금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되찾았다. 세 번째 목적지는 재래시장이었다. 나는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시장을 구경하는 것은 언제나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나는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가게들 사이를 걸었다. 서아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채소 가게 철수 아저씨가 내게 말했다. 네, 괜찮아요, 철수 아저씨. 오늘 좀 달라 보이네요. 뭐라고 해야 할까? 좀 더 편안해진 것 같네요. 그의 말에 나는 살짝 놀랐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나는 웃었다. 철수 아저씨의 말이 맞았다. 나는 달라진 것을 느꼈다. 나 자신이 더 된 것 같았다. 나는 신선한 채소들을 좀 사고 계속 걸었다. 미숙 아주머니의 반찬 가게 앞에 멈춰섰다. 그곳에서는 조리된 반찬들을 팔고 있었다. 무엇을들이 흥정하고 아주머니들이 흥정하고 아주머니들이 가장님, 제육볶음 도시락 하나 부탁해요. 도시락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시장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시장을 기다리는 동안 아주 일상적인 삶, 아주 단순한 삶. 내가 이렇게 조용히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 몇 년, 어쩌면 몇십 년은 되었을 것이다. 나는 늘 뛰어다니고 일하고 남을 걱정하느라 바빴다. 서아 씨, 도시락 나왔어요. 고마워요. 미숙 아주머니. 나는 오후 3시쯤 집에 도착했다. 집은 텅 비고 고요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잔꽃무늬 접시에 도시락을 담아 천천히 앉아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몇 년 전에 샀지만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수첩을 꺼냈다. 이제는 목록을 작성할 때였다. 앞으로 23일 동안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나는 적었다. 1. 문 변호사님과 후속 조치 논의. 2. 내 물건들과 그들의 물건들을 완전히 분리하기. 3. 집안의 가구와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 4. 그들이 이사간 후 모든 자물쇠를 교체할 사람 찾기. 나는 이 목록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잘 이야기하게. 6. 혼자 살 준비. 6. 혼자 살 준비. 할 일이 많았지만 모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의 목록, 나의 결정, 나의 삶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문 변호사에게 전화했고 그는 두 번째 벨이 울리기도 전에 받았다. 서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모든 일은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문 변호사님.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말씀하세요. 만약 30일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이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 저희는 법적 퇴거 절차를 시작할 겁니다. 저희에게는 모든 합법적인 근거가 있으며 그들은 여러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은 아주머니 편입니다. 그럼 제 물건들은요? 제가 산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많아요. 아주머니가 돈을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은 아주머니의 것입니다. 그들은 가주머니의 것입니다. 그들은 가주머니의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머니의 것입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모든 물건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기고 목록을 만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물건이든 가져가려고 할 때 저희에게 증거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변호사님.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아 아주머니. 그리고 아주머니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전화를 끊고 즉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찍었다. 10년 전에 산 가스레인지, 몇 달을 돈을 모아 산 냉장고, 세탁기, 아영이가 내 동의 없이 바꿨지만 결국 내가 돈을 낸 것일 소파, 식탁, 침실 침대. 내가 찍은 사진 한 장 한 장이 증거였다. 이 집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노동과 피땀으로 얻은 것이라는 증거였다. 사진을 다 찍고 나니 기여 명장이 넘는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휴대폰의 특별한 폴더에 저장하고 백업으로 내 이메일에도 보냈다. 거의 저녁 6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영이었다. 그 애는 혼자 돌아왔다. 엄마, 집에 있었어요? 부엌에 있어. 아영이가 들어왔는데 표정이 아주 심각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엄마, 우리 얘기해야 해요. 말해봐. 듣고 있어. 이 일이 정말 너무 지나쳐요. 지훈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소미도 하루 종일 너무 슬퍼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나는 아영이의 눈에서 다른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 후회일까? 아니면 고통일까?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아영아, 나도 일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어. 하지만 너희가 나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았어. 엄마, 저희는 한 번도 엄마를 상처 주려고 한 적 없어요. 없다고? 나는 적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다. 그럼 뭐였는데? 나를 요양원에 버릴 계획을 세우고 나를 하인처럼 부리며 심지어 수도, 전기, 가스 요금까지 냈다고 속인 것은 뭐였는데? 아영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엄마가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일을 어떻게 알았어요? 가스 요금일을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오늘 직접 가서 다 냈으니까. 모르겠어요. 월을 직접 가서 다 냈으니까. 4개월치 전기세, 1개월치 가스비 총 5만 7천 는데 결국 그는 내가 지훈이에게 줬는데 결국 그는 내지 않았어. 돈은 지훈이가 다 관리했어요. 하지만 너는 알아야 했어. 그건 네 집이고 너도 책임이 있어. 그는 오랫동안 조용히 있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약해져 있었다. 엄마, 정말 우리를 쫓아낼 거예요? 되돌릴 방법은 없나요? 내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내 딸이었다. 나의 유일한 잣다. 그는 내 딸이었다. 내가 품에 안고 아플 때 돌봐주고 모든 사랑으로 키워낸 아이. 아영아, 네가 내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 당연하죠. 엄마. 그럼 왜 나를 존중하지 않았니? 왜 지훈이가 나를 그렇게 대하도록 내버려뒀니? 왜 시어머니가 내 집에서 나를 모욕하도록 내버려뒀니? 왜 한 번도 나를 위해 나서서 나를 모욕하도록 내버려뒀니? 왜 한 번도 나를 위해 나서서 말해주지 않았니? 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문제가 바로 그거였다. 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그의 엄마도 마찬가지고. 너는 한 번도 나를 생각하지 않았어. 눈물이 아영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난 2년 동안 그에게서 처음 듣는 사과였다. 하지만 어쩐지 나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실제 행동이 없는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아영아, 잘 들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 딸이고 너는 영원히 내 딸일 거야. 하지만 사랑이 곧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둔다는 의미는 아니야. 사랑이 곧 내가 학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야. 사랑이 곧 겉으로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내 존엄을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야. 나는 아직 말을 마치지 않았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 너희의 필요, 너희의 행복.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하지만 이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렸어. 나도 존중받고 사랑받고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 그리고 너도 내가 네 딸이라고 해서 나를 존중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 그 23일 후에는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다, 딸아. 솔직히 말해. 정말 모르겠어. 그건 너희에게 달려있어. 너희가 이해시키도록 할게요. 네가 해야 하는지 너희가 정말 모르겠어. 너희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는지. 아영이는 떨면서 의자에서 일어섰다.
아영이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부엌을 나섰다. 나는 그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를 들었다. 한순간 그에게 달려가 안아주며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 모든 것이 아직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더 이상 가장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우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들의 방에서 격렬한 말다툼 소리가 들렸다. 정확한 문장들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투는 분명했다. 그들은 나 때문에 싸우고 있었다. 현재의 상황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소미는 밤 10시쯤 내 방으로 달려왔다. 베개와 테디베어를 들고서 할머니, 오늘 밤 할머니랑 같이 자도 돼요. 아빠랑 엄마가 싸우고 있어요. 이리 와. 소미는 내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나를 꼭 끌어안았다. 나는 소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소미의 숨결이 고르고 깊어질 때까지 계속했다. 할머니, 소미가 잠들이 고르고 깊어질 때까지 계속했다. 할머니, 소미가 잠들기 직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른들은 왜 이렇게 복잡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과 존중이라는 것을 잊어버려. 할머니는 저를 사랑해요.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한단다. 내 강아지. 무엇보다도. 소미는 내 품에서 잠들었다. 나는 한동안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생각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